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법 심리가 오늘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 한 행동에 대해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치러야 할 많은 재판 진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오늘 심리에서 트럼프가 면책을 받아야 하는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는 대통령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정치 라이벌을 암살해도 상원이 그를 탄핵하기 전에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의 64%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지만 민주주의와 인종평등 등으로 직설적인 상대를 하기에는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병원 입원 사실을 백악관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국방장관에 대한 사임 압력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사표를 제출해도 사표 수리를 안 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행 중 비상문이 날아간 보잉 737 맥스 9 비행기는 사고 전에 볼트가 헐거워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기를 많이 보유한 알래스카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사고기 운항 스케줄을 취소했고 보잉 주가와 날아가 버린 비행기 동체의 제조업체는 주식값이 각각 8%와 11% 내려갔습니다. 보잉이 아니라면 비행기는 안 타겠어. 이런 슬로건은 옛말이 됐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CEO가 탄생했습니다. 젯블루의 차기 CEO 조안나 게레터 씨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용 단계에 들어가자 인공지능 투자 붐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마도 인공지능 실용화 혁명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암살한 헤즈볼라 사령관 장례식에서 또 다른 헤즈볼라 사령관을 암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확전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시작되고 첫 달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에서 뿜어내는 탄소량보다 훨씬 많은 탄소량을 배출했습니다.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4살의 젊은 정치인을 총리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주요 선진국가 대선 후보 가운데서 캠페인 도중에 법원을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세기에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항소법원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본인이 갔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로서 법원을 드나들 횟수는 기네스북에 올라가고도 남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법원의 영역이 너무 광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워싱턴 DC였지만 뉴욕에 있는 법원, 북쪽이죠.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조지아주 법원도 그렇고 조지아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법원, 이제 이런 많은 곳들을 드나들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또 시간표가 달라서 선거 전에 판결이 나오는 사건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되고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여러 스케줄 같은 것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4가지 형사 기소된 이런 케이스에서 2가지는 스스로 사면을 할 수가 있고 2가지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잠시 뒤에 오늘 항소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간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인과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이 빨리 나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원하는 지연작전입니다. 선거 전에 안 되면 4년 뒤 적어도 더 미뤄지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도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간 것은 선거가 있고 나서 2020년 이제 후폭풍인 거죠. 선거에서 지고 나서 의사당 폭동 사건 바로 이제 그날 이전부터
날짜를 정하고 그곳으로 가라, 싸워라, like a hell 하고 얘기했었던 거지만 그게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받을 만한가 받지 말아야지 되는가. 이걸 이제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 3명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첫날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었으니까 이건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검사는 그건 아니다, 나중에도 나쁜 예를 남긴다. 일반인 가운데는 일반인이어도 그렇지 대통령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이 폭동을 뭐 예를 들어 사주하고 뭐 그 트럼프의 면책을 원치 않는 사람의 표현으로는요, 사주하고 그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300명 이상이 체포가 되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갇히고 뭐 수십 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말하자면 깃털들은 그랬는데 몸통이 면책특권이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또 반대측 트럼프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분들께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득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거의 4분의 1도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안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측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전에 어떠한 형사재판도 결과가 나오지 않게 지연작전을 하는 게 지상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왜 반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느냐면, 반란 혐의라는 것은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기소되고 감옥에 가고 한 사람도 그 반란 혐의로 그 혐의 자체로, 행동은 그랬지만 그렇게 기소된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 뭐 사기 혐의 등등으로 특별검사가 기소를 한 거죠. 이건 사실은 선거 전에 판결이 끝날 가능성이 높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항소를 한 거죠. 시간 끌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재판은 3월 4일이죠.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3월 4일이면은 다음 날인 3월 5일이 캘리포니아주나 아주 그 선거인단이 많은 그런 주에서 투표를 하는 슈퍼 튜스데이죠. 슈퍼 튜스데이 하루 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게 항소법원에서의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면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어떤 케이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이 케이스가 시간을 버는 작전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였다. 그게 이제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뭔가를 밝혀내는 그래서 이제 나는 헌법상 의무를 다했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번 만약에 워싱턴 DC 항소법원 3명의 뭐 성향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판결에서 트럼프가 이기면 면책특권이 있다 하면은 여러 가지가 엉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4가지의 재판이요, 재판 날짜가 딱 겹쳐질 수는 없잖아요. 그 뒤에 재판 날짜가 수정될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게 저도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하니까 또 시간을 버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그럼 이게 일단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에서 오늘 첫 심리 날 한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잠자고 이제 선거 전에 돈 주고 잠잤다는 말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돈이 이제 선거와 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서 결국은 사업의 뭐 기록을 거짓으로 했다 등등해서 복잡한 얘기지만 3월 25일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몇 개월 걸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맨하탄의 지방법원이죠. 이건 연방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재판이 연기가 되면은 이 재판은 오히려 빨리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또 미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스토미 데니엘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 하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포르노 배우하고 자고 돈 주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안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준다는 그 점에서 중요하고, 세 번째는 조지아주에서도 역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이건 이제
풀튼 카운티, 애틀란타 다 포함된 그런 이제 파니 윌리스 지방 검사가 주도를 하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갱이다. 트럼프가 갱의 두목이다 해서 이걸 유죄로 가져가기 쉽게 검사가 많은 19명을 함께 기소를 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를 포함해서 일부는 여러 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유죄를 시인을 했습니다. 뭐 시드니 파웰 같은 사람. 그렇게 해서 이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19명이나 한꺼번에 엮었기 때문에 올해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진행이 될 그 기밀 서류에 관한 것, 플로리다 연방법원이죠. 5월 20일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 5월 20일인데 5월 20일이면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해서 저희 후보가 이 사람입니다 하고 발표하기 전입니다. 이것도 오늘 항소법원의 이제 심리 결과에 따라서 재판 일정 바뀔 수도 있는데 이 기밀 서류나 첫 번째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선거를 뒤집으려고 한 이건 이제 11월 그 이전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튼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통령 지금 선거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 선두주자가 뉴욕 판사는 트럼프가 자산을 부풀리고 줄여서 이자 받을 때 융자 받을 때 유리하고 세금 낼 때 유리하도록 사업을 사기를 쳤다. 오랜 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거기에 대해서 유죄는 확정을 했죠. 지난번에 이제 쭉 뭐 변론도 하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 벌금을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인가 그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뭐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서 이진 캐럴이라는 칼럼니스트를 성학대했다 하는 것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얼굴을 봐봐. 내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 등등의 여러 가지 주장 등등으로 명예훼손도 또 이제 이 여성이 그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이 여성이 거짓말한다고 한 것 등등에 대해서 명예훼손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민사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최근에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에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의사당 폭동 사건이라든가 등등으로 너무 혼란스럽게 한 그런 여러 가지가 헌법,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주에서는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이름을 내리겠어요라고 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 중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도 심의를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케이스 2월 8일에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오면 다른 주들에도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제가 크게 말씀드린 것만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이후에도 너무 바쁘니까 오늘 아이오와주 다음 주 15일에 처음으로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곳인데 코커스 형식으로 당원들이 모여서 못 갔잖아요. 못 가고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그 대리인 2명인데 한 명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벤 칼슨 뭐 외과 의사였죠. 시암 쌍둥이를 최초로 분리수술을 해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집이라고는 본인의 집 한 채 산 것밖에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본인을 지지한다 해서 주택부 장관으로 딱 했었던 그 사람과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애리조나주에 보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꼭 가지 않아도 될 청문회에 간 것은요. 이렇게 한번 그런데 등장할 때마다 선거 운동을 하는 게 되는 거고 돈을 많이 법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갑에 선거 캠페인 지갑에 돈이 쌓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통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막 뭐라고 얘기도 하고 판사도 비난하고 누구도 비난하고 하는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들어가고 조용히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태여 이런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는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미국의 연방 법원과 또 지방 법원에서 뭐 검사들이
연방 법무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사나 특별검사나 전부 소셜미디어에 위협적인 얘기를 하고 하면 지지자들이 또 다 달려가서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해서 지금 특별검사 잭 스미스라든가 그리고 오늘 뭐 그 항소법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사 여러 케이스의 판사도 지금 경찰이 보호하고 쓸데없이 지금 국민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태여 이런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 오늘 항소법원에서의 심리 과정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판사는 3명이고 전부 여자였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 여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좀 경기를 일으키시던데 아직까지 남녀 평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여자라는 얘기를 가끔 여자인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명 가운데 2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고 1명은 조지 H.W. 부시가 지명을 한 판사입니다. 1명은 공화당 2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인데 역시 오늘 그 심리에서도 공화당 대통령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그 유리할 수도 있다는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조금 보였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뭐가 분열되지 않으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다던가 해서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말을 하지 않고 얌전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찾아봤어야지만 될 그럴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 변호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이 있다 하니까 심지어는 트럼프에게 조금 유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캐런 핸더슨이라는 조지 H.W. 부시가 지명을 한 그 판사도 글쎄 형사법을 위반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라는 말은 참 역설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클로렌스 펜 판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경호가 아니라 변호팀에게.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대통령은 전부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 SEAL Team 6 뭐 해군의 특수부대요. 저격수죠. 뭐 한 75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 SEAL 그 Team 6를 동원을 해서 라이벌인 정치인을 암살하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맘먹으면 모든 게 다 면책 특권이 되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트럼프의 존 사워 변호사가 yes, yes sir. 그 사명권이 있다. 정치적인 적을 암살해도 사명권이 있다. 기소될 수가 없다. 상원에서 탄핵된 대통령만 기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소되려면 상원에서 먼저 탄핵을 해야지 된다. 법원에서 판결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로 들으면 상식적으로 그게 법적 용어와 개념이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정말 팀 6를 동원을 해서 SEAL팀 6를 동원을 해서 정치적인 적을 암살을 유사시에 했다고 하더라도 탄핵될 수 없다는 게 지금 트럼프 변호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또 약간 그 3명의 항소법원 판사가 다 조금 회의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한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특별검사 측에서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 측 이제 검사 측이죠. 대통령이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 뭐 이럴 때 면책 특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케이스는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불리하게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이걸 갖고 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벌게 되는 겁니다. 여론을 보면요. CBS와 YouGov가 영국에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월 3일부터 5일까지 2157명 영국 여론조사 기구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2157명에게 물어봤더니 64%가 면책하면 안 되지. 36%는 면책해야지 된다.
그러면 이게 면책해야 된다를 누가 많이 답변했겠습니까? 공화당은 69%가 면책해야지 된다. 이건 가만히 보면 트럼프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가운데서도 이건 면책이 안 돼 하는 사람도 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분의 1은 이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조금 통하는 겁니다. 공화당은 69%가 면책된다. 민주당은 14%, 무당파는 32%. 아니 대통령이라도 뭐든지 다 면책이 되면 그 이상한 괴물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64% 면책해선 안 된다 여론입니다. 이런 대통령 후보를 저는 못 봤습니다. 제3세계 국가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지금 캠페인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 구태여 이런 후보를 뽑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여론이고 국민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미국이 결정해야지 될 문제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도 그걸 몰랐네요. 어떤 때는 이제 후원을 해 주시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뭐 좀 지금은 광고를 중단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던가 갑자기 제가 미워졌다던가 그래서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저는 알면은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지 이런 분들이 알면은 항상 뭐 다 잘 돼야지 되지만 잘 되라고 길 가다가 이렇게 봐도 잘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보케루 광고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동료가 이제 뭘 보내준 것을 보니까 거기에 All You Can Eat 하는데 보니까 중국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국집도 All You Can Eat이 있나요? 했더니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보케루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광고를 듣고 있는데 보케루 All You Can Eat 중간부터 들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All You Can Eat 중국집이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몰라 뵀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광고분들, 광고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좋아지시고 그리고 더 운용 비용들도 절감하면서 이윤은 많이 나고 직원들도 좋아지면서 그렇게 한 해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네. 어제 제가 방송 중이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을 좀 전해드리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은 민주주의와 그리고 무슨 평등, 특히 이제 인종 평등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어제 그 마더 그 에마뉴엘 AME 처치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설을 하면서도 역시 총기 문제 얘기했고 소수 인종에 관한 것을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2015년도에 아주 젊은 백인 그 우월주의자가 흑인 교회이기 때문에 총 들고 가서 흑인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 죽어라 하고 총 쏴서 9명을 정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종적인 문제 뭐 그 같은 얘기도 했고 또 총기 문제도 얘기를 했고 또 그 사이에 누군가가 그 해클러가 와서 대통령의 연설을 중단시키니까 또 대통령스러운 아니면 노련한 정치인다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전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 숨진 사람의 누구 가족도 있고 하니까 트럼프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선거 캠페인 할 때와는 좀 달랐고요. 제가 방송 도중에 무슨 연설이 있거나 하면은 끝나고 나서 다시 보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고 전임자가 8,100만 명의 미국인의 의지를 전복시키려는 루저다. 패배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받은 유권자 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7,400만 표나 받았는데 그 7,400만 명을 무시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많이 받았어요. 4년 전보다도 더 받아서 7,400만 표를 받았지만 그 7,400만 표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은
700만 표를 더 받은 거잖아요. 그만큼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을 사람들이 야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되겠어 하고 투표율이 높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서 그렇게 루저라고 얘기를 했고 인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바이든이 잡고 있는 인질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백악관에서 하는 얘기인데 인질은 누구냐면요. 인질은 지금 의사당에 들어가서 남을 다치게 하고 피해를 주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하는 행위, 어떤 경우는 그 행위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행동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인질은 그런 사람이 인질이 아니라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벌을 받기 전에 법적 절차를 치르는 사람이 인질이 아니라, 인질은 10월 7일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200 몇십 명을 잡고 데려간 그런 하마스가 잡은 그 사람들이 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요즘에 J6 인질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January 6. 왜냐하면 1월 6일에 일어난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하니까. 그래서 J6 인질들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풀어주겠다는 거고,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지역구 하원 의원일 수 있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J6 인질론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750명 선고를 받았고요. 거의 3분의 2는 징역형을 받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는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해서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틀렸다.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학교 총격 사건은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되는 거다. 그걸 막아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이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그 총으로 살상무기로 흑인을 쏴서 숨지게 하는 것이나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그 살상무기로 쏴서 숨지게 하는 거, 이건 안 일어나야지 되는 거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살상무기를 일반인들 손에 안 쥐어주도록 법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니키 헤일리도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였으니까요. 이름은 말하지 않고 남북 전쟁의 원인이 아직도 무엇인지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노예제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인종차별인 거고, 백인 대 흑인. 그러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남부 쪽 입장이었던 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KKK단이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총 들고 교회에 가서, 흑인 교회에 가서 총을 쏴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은 이제 미국 정치인을 볼 때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거니까. 대통령들이 연설을 할 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애드립 순간순간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설문은 작성을 하죠. 누군가가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대통령보다도 더 잘 대통령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는데, 어제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뭐 가자지구 휴전하라, 뭐 이스라엘 뭐 너무 심하다, 가자 주민에게, 이런 걸 피켓을 들고 막 소리를 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교회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럴 때 four more years. 예전에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런 그 해클링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거죠. four more,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four more year로 그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시위자의 열정은 정말 그 칭찬을 한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문제가 풀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때 이제 신참들은 좀 당황하고 뭐 얼굴 붉어지고 뭐 이러는데, 노련한 사람들은 그걸 더 뭐 기회로 삼는 건 아니겠지만 내추럴리 몸에 밴 겁니다. 아, 그 열정은, 그 평화를 사랑하는 열정은 지지를 한다. 우리도 다 평화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드릴 이 얘기는요, 이건 뭔가가 얘기가 조금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뭐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상원에서 인준을 했지만 국방장관 얘기입니다. 국방장관이 1월 1일에 병원에 들어가서 1월 목요일까지 4일까지 대통령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있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 중대한 시기에 국방장관도 뭐 중동을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습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이참에 이런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장관들이 병가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 정도 되면 미국처럼 뭐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 또 그 성인병이 많고 하는 나라에서는 뭐 수술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게 뭐 심장에 뭐 피스메이커 같은 거 달고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뭐 딕 체니 전 부통령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을 본인이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것을 좀 클리어하지 않은 매너로 그걸 이제 처리할 때 입원 같은 경우죠. 어떻게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병원에 입원한 월터 리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걸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를 몰라야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번에 언제였었죠? 4시경 했었을 때 그거 국민에게 알렸고 그리고 지금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도 그 이후에 전립선 그 수술을 했을 때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뭐 국가안보 백악관 참모도 몰랐다고 하고 국방부의 차관도 그 이튿날부터 몇 가지 중요하지 않은 잘 자란 일을 맡아서 휴가지 푸에르토리코에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이건 참 정말 이상한 거. 물론 핵을 발사한다 하는 것에 국방장관이 꼭 있어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를테면 대통령이 핵을 발사하는 가장 중대한 군사적인 위기잖아요. 그때는 국방장관에게 컨설팅을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몰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일어나면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락이야 되겠지만 이건 좀 이상한 매너다 하는 거라는 거죠. 합참의장에게는 알렸는데 뭐 여러 명이 가운데 중요한 국방부의 인물 가운데서는 알리기는 했는데 그 사람도 백악관에 뭐 전달하지 않았는데 뭐 본인이 아팠다고 하던가요. 또 무슨 뭐 국방장관의 대변인도 독감에 걸렸다고 하고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틀 뭐 미뤘다고 하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국방부에 국방장관이 아프다 할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얼마나 뭐가 철저히 돼 있겠어요. 다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야지 되는 패키지 가자 전쟁, 레바논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고 미군이 홍해에 적대적인 선박을 폭파하고 이럴 때에 며칠씩이나 부재됐다는 것은 국방장관 지금도 아마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퇴원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은퇴한 사성 장군입니다. 70세고 3년 이제 국방장관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관을 잘 갈질 않습니다. 한 사람 정도 바뀌었었죠. 지금 임기 그 3년 지내오는 동안에. 그래서 이례적인 아무튼 이번에 이 그 국방장관의 매너에 대해서도 막 사임하라고 민주당도 비난해요. 국방 관련 소속 소위원회 사람들은. 그런데 사임해라까지는 아니고 공화당에선 이건 사임해야지 돼 하는 사람 또 뭐 뉴욕 포스트 같은 신문 사임해야지 이게 뭐야 당혹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근데 사생활 보호를 주장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답변을 하겠죠.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면 굉장히 은둔에 가까운 사적인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임해라 하니까 백악관에서 국방장관이 사표를 제출해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이건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과 같이 가는 사람을 웬만해서는 그냥 같이 갑니다. 그래서 현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군대의 국방부 지휘하는 국방장관이 지금 메데스타 병원 침대에서 그 일을 감독을 하고 있다 해서 이제 국방장관이 나오고 나면 뭐라고 얘기할 저는 이거 좀
나중에 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대통령에게까지도 얘기하지 않고. 이 얘기 굉장히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이 섹션 들어오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했던 건 또 다음 섹션으로 미뤄지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알래스카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제 모든 그 보잉 737 맥스 9입니다. 운항을 지금 중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 개의 항공사가 보잉 737 맥스 9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그밖에 무슨 뭐 다른 나라 뭐 터키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슬란드도 갖고 있는데 아이슬란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고 나기 전에 뭔가 그 비상문이 딱 그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 바닥 쪽에 그 볼트 그쪽에 그 나사가 조금 헐거웠다, 느슨했다 하는 것. 이게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도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점검하는데 뭐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답니다. 세계적으로 뭐 파나마, 터키 항공 이런 데도 이제 보잉 737 맥스를 쓰고 있는데 가솔린 절약을 많이 한다고요. 어제 보니까 어제 보잉 이 주식값이 8%가 내려가서 229달러였는데요. 지금 볼까요, 오늘? 오늘도 또 거의 1% 내려갔네요. 0.94% 내려가서 226달러 85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상문, 그 패널, 그걸 만든 스피릿 에로 시스템스라는 주가는, 이 회사의 주가는 어제 더 내려갔네요. 이 보잉보다 11%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보잉이 이제 2년에 걸쳐서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합쳐서 350명 정도가 숨진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5년이 채 안 돼서 또다시 이런 그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잉이 아니면 난 비행기는 안 탈 거야. 이게 슬로건이었는데 그 말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됐고, 그리고 물론 이번에 무슨 볼트 하나가 느슨했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일지 아닐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작은 그 나사 하나의 느슨함, 아주 강력함,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모든 것이 다 그 거대해 보이는 비행기에서요.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항공편을 예약하실 때, 당분간은 뭐 이왕이면, 지금은 이미 운항되지 않지만, 선택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비행기 유형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마지막 순간 그 비행기를 기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측에서. 왜냐하면 무슨 뭐 물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날씨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그 보잉 737 맥스 같은 경우 뭐 200여 명, 200 몇십여 명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국내선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건이 뭐 짐이 많거나 하면은 또 이게 바꿀 수가 있고, 날씨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보시고, 주요 항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여자 CEO는 젯블루. 젯블루가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처음에 젯블루 나올 때 그거 뭐 불안해서, 그리고 그런데 값이 그렇게 싸했었잖아요. 조아나 게러티. 다음 달 2월 12일부터 최초의 미국 항공사 사상 여자 CEO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 젯블루가 지금 법무부와 많이 싸우고 있는데, 스피릿 에어라인을 뭐 인수하니까 이거 독점 위반이다 아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맞은 겁니다. 그 전에는 현재의 그 라빈 헤이즈라는 CEO는 다음 달에 사임하는, 코비드 때 정말 어려운 때 CEO를 지냈고 한 9년 정도 항공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요. 그 의사도 아내도 좀 우리 건강부터 챙기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씁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새로운 여자가 더군다나 항공회사와 같은 데에 CEO가 될 때는 남자보다 더 저돌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주주를 위해서 수익성 높이겠다, 이런 발표부터 했네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고, 뉴스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챗GPT가 됐던 아니면 뭐 구글의 바드가 됐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넣어보고 하면
저만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틀립니다. 해서 다시 고치게 돼서 뉴스나 뭐 이런 것을 그 문학적인 면도 마찬가지더군요. 제가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밖에 여러 기능적인 것에는 굉장히 활용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인공지능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혁명이라는 것은 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다. 곧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만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거다. 그런데 경제 변화가 일어나려면 기업이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지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통신, 공장, 장비. 컴퓨터도 그랬어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돈 엄청 투자하고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그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인공지능은 많은 기업이 엄청난 기회를 포착하려고 투자를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올해 지출을 한 20% 늘리는데 인공지능 연구 같은데 엔비디아 엊그제 주식값 엄청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계약을 해서 뭐 5% 정도 올랐던데요. 이 엔비디아 이런 데는 그렇지 메타도 그렇지만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선구자잖아요. 제외하고는 많은 회사가 투자를 하려고 하진 않고 남이 해놓으면 그 다음에 돈 싸게 들여서 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그 상품과 서비스를 살만한 회사가 많아야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엊그제 뭐 5% 올랐던 것은 누군가가 엔비디아 뭐를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쓸 손님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조금 덜 우울한데 시간이 걸린다. 근데 시간이 많진 않아요. 개인용 컴퓨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95년도에 획기적인 운영 체제를 만들었지만 90년대 후반이 돼서 이거 이제 다른 회사들이 소프트웨어에 지출하는데 늘렸잖아요. 비용을. 지금으로서는 경영자의 5%만이 인공지능이 1, 2년 안에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65%는 경영진의 3년 내지 5년 안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분명히 변화시킬 거다. 쾅 하고가 아니라 째깍째깍 하고. 근데 그 째깍째깍이 3년 내지 5년이라면은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1월 초이기 때문에 미국 뉴스는 아니지만 좀 분위기를 세계 분위기를 헤드라인이나마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34살의 젊은 정치인을 총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프랑스와즈 미테랑이 84년도에 37살 장관으로 총리로 선택한 것보다도 나이가 더 적잖아요. 3살이나 84년도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자를 선택을 했었는데 교육부 장관입니다. 29살의 교육부 장관이 돼서 프랑스 역사상 이제 최연소 교육부 장관이 됐었는데 굉장히 젊고 그야말로 이 임마누엘 마크롱이 자신의 어떤 그 멘토고 미래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젊어지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젊어지니까 총리도 젊어지네요. 34살 프랑스의 역사상 최연소 총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른다던가 또 숨통을 끊어서 유통하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그 큰 표의 차이로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이거 세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가자 작전은 가자 주민을 쫓아내려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만나고 이스라엘에 가서 가자 주민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떡하니 하는 얘기가 No. 하마스가 인질을 다 풀어주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가자 주민들이 85%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돌아가도 북쪽은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전쟁으로 파괴됐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암살된 헤즈볼라 사령관 장례식에서 이스라엘이 또 다른 헤즈볼라 사령관을 암살했으니까 이건 레바논 쪽으로도 전투를 확대한다.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여지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가디언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기후변화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첫 달만 하더라도 한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취약한 국가가 1년에 배출하는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량을 배출했답니다. 뭐 항공기 있죠. 탱크, 기타 무슨 군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CO2 아니면 폭탄, 대포 등등 메탄은 포함되지도 않고 탄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오늘도 정말 뉴스가 많았는데 다 못 전해드렸는데 뭐 미시건이 워싱턴 그 타이틀 대학교 1997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 타이틀을 갖게 된 거 풋볼에서 이게 1997년 이후 처음이니까 26년 만에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되더라 이런 거고 또 저는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와 어쨌든 27년 만에 작별한다 하는 뉴스도 있었고요. 어제 제가 오늘 새벽에는 못 봤는데 어제 보니까 초생달 비슷했는데 벌써 조금 있으면 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을 늑대의 달이라고 하고 2월 달을 스노우의 달, 눈의 달이라고 하고 6월 달이 되면 스트로베리의 달이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늑대와 1월의 달도 사실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이 상상하고 붙이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이제 1월이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